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들어오라고 했다는데요. 오늘은 파이브 아이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41년 2월 8일 미국에서 온 4명의 사람들이 영국의 브리틀리 파크를 찾습니다. 당시 이곳에는 영국 남성 여성 9,000명이 일하고 있었던 Government Code and Cipher School이 있었죠. 당시 영국은 나치 독일의 암호기계인 이니그마 머신을 해독하려고 노력하던 중이었고요. 미국은 일본의 암호기계인 퍼플 머신을 막 해독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나왔었던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이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앨런 튜링이라는 천재 수학자 역할을 맡았었죠. 그리고 본인이 만들어낸 범브라는 기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독일의 암호, 에니그마 기계를 풀어냅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죠. 서로의 정보를 교환한 후에 이 사람들은 미국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같은 해 8월 영국의 처칠 수상과 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애틀랜틱 차터를 통해서 전후의 세계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라는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3년 BRUSA, 브리튼 United States of America Agreement에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서로 간에 아주 긴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죠. 그리고 1948년에 캐나다가 가입을 하게 되고요. 55년에는 풀 멤버십으로 승격이 되죠. 그리고 1956년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파이브 아이즈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 파이브 아이즈라는 예명은 스탬프에서 나왔다고 해요. 이 기밀 문서 위에 스탬프를 찍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Top Secret, Australia, New Zealand, Canada, UK, US, Eyes Only. 그래서 이 나라 이름을 다 말하려니까 너무 길어서 그냥 Five Eyes Only, 그래서 Five Eyes라고 이름이 붙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3국이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에는 파이브 아이스에 속해 있는 국가들 말고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파리 오페라 하우스 테러 사건 이후에 프랑스에게는 시리아의 IS와 관련된 정보 그리고 테러와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럴 때에는 이 파이브 아이스에 속해 있는 모든 멤버 국가들이 다 찬성을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파이브 아이즈와 관련해서 가장 잘 알려진 시스템이 에쉘론 시스템이라고 하죠. 1960년대 냉전 시대에 구축되기 시작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통신 데이터를 인터넷 플랫폼 계정을 통해서 혹은 광 케이블을 통해서 감시를 하고 스캔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키워드가 있을 때 이 키워드에 해당하는 그런 통신 데이터가 있다면 그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당연히 소련, 중국 그리고 동구 유럽을 타겟으로 했었죠.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주로 대테러 정보들 그리고 불량 국가라고 얘기하는 로그 스테이트의 정보들을 수집하고 또 분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와 관련된 정보들을 분석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13년 전 NSA 국장이었던 키스 알렉산더가 의회에 나와서 증언을 한 것을 들어보면 그래도 이 에첼론 시스템 덕분에 테러가 발생할 뻔한 것을 50회 이상이나 적발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파이브 아이즈가 물론 처음부터 알려져 있었던 기구는 아니었어요. 1972년에 전 NSA 소속 분석관이었던 사람이 우리가 소련의 움직임을 다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인터뷰를 하면서 저게 뭔가가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언론이라든지 또 관심 있는 학자들이 이걸 파헤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부터는 미국과 유럽의 의회에서 이 파이브 아이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을 하고요. 하지만 많은 대중들이 이 파이브 아이즈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사태 때문이었죠. 당시 스노우든은 이 프리즘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전방위적인 도감청을 하고 있다라고 폭로를 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정말 유수의 기업들이 정보를 제공해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런 IT 기업들이 아주 많이 비난을 받았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근데 이 5개 국가가 어떤 국가들을 커버하고 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지역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호주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쪽, 그리고 뉴질랜드는 남태평양 지역과 동남아시아 쪽을 커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유럽 지역, 그리고 러시아의 서부 지역을 커버하고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동부 지역,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맡고 있다고 하죠. 아무래도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카리브해 지역, 중국, 러시아,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모두 커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얼마나 강력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대강 짐작만 해봐도 어마어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파이브 아이즈의 멤버가 되고 싶어하는 국가들은 꽤 많습니다. 독일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항상 관심을 두고 왔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파이브 아이즈의 member 국가다라고 들어가면서 똑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예전 2009년에 미국 측에서 프랑스 측에 이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하지 않겠냐라고 권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 5개 국가가 누리고 있는 모든 권한을 우리한테도 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요구를 했더니 미국의 CIA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NO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프랑스는 들어가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사실 나인 아이즈라든지 또 14 아이즈 그리고 유럽 국가들끼리 맺고 있는 클럽 베르네 같은 정보 공동체가 다 있습니다. 14 아이즈 같은 경우는 이 기존의 5 아이즈에다가 유럽 국가 또 9개 국가를 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14 아이즈에 속해 있는 9개 유럽 국가가 5 아이즈 국가들과 똑같은 레벨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의 5 아이즈에 초청을 받았다. 그것도 1순위로 받았다. 라는 뉴스들이 많이 들리고 또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히 5 아이즈와 관련된 한국의 이야기는 내년도에 회기년도에 국방수권법에 언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군사위원회 안에 있는 정보특수작전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국방수권법, 즉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961년부터 시행이 된 법입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을 통과를 시킬 때 국방 예산이 다른 예산들과 함께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1961년부터는 국방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얼만큼 쓰여야 된다. 가이드라인을 정한 법안을 같이 통과를 시킵니다. 이게 바로 국방수권법이에요. 사실 미국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게 아무래도 국방이나 안보와 관련된 것이라서 그런지 초당적으로 통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비토를 놓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토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상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 비토를 뛰어넘고 밀어붙인 적도 있죠. 국방이나 안보에 관해서는 이제 민주당, 공화당이 상당히 초당적으로 협력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 국방수권법에 나온 내용은 국가정보국장이 국방부와 협력을 해서 내년 2022년 5월 20일까지 이 5 아이즈를 확대를 해서 한국, 일본, 인도, 독일 이 4국가를 참여를 시켰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무엇인지 의회에 보고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장 그래서 이 5 아이즈에 한국을 포함시킨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내년 5월까지 어떤 점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 보고를 하는 것이죠. 물론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가 교감이 있어서 내년에 미국 행정부에서 이 5 아이즈를 확장하는 것을 밀어붙이려고 했을 때 의회에서 청문회를 가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 그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를 하라. 이런 식에서 나온 발상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상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뿐 아니라 일본, 인도, 그리고 독일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왜 독일, 인도, 일본, 그리고 우리를 선택했을까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니그마 머신이 있었던 만큼 이런 시긴트에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였었죠. 물론 이제 전쟁이 끝나고 패하면서 여러 가지로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 정보 능력을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리고 1969년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여러 가지 정보 능력이
향상됐음을 보여주고 있죠. 한마디로 정보 강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지금까지 영국이 혼자서 맡고 있었던 유럽을 독일이 맡을 수가 있고, 그리고 거리 면에서도 사실은 훨씬 가깝기 때문에 러시아 동부 지역에 대한 정보를 이 독일이 수집할 수가 있겠죠. 인도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과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하고도 가깝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러 관련된 정보를 상당히 용이하게 인도가 수집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파키스탄은 중국하고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1대1로의 중요 요충지 중에 한 곳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인도도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그런 국가다라고 할 수 있죠. 한국과 일본은 당연히 북한과 중국이 있기 때문이죠. 또 여기에는 뉴질랜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뉴질랜드가 파이브 아이즈하고 약간의 부침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를 보완한다든지 혹은 대체할 수 있는 국가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가 또 제한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수권법에 이번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국가이기도 하죠. 무엇보다도 유럽을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남미 지역까지 프랑스가 여러 가지로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식민지를 많이 가졌던 국가라서 또 그런 것도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지금은 조금 두고 볼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의회가 양원제죠. 상원과 하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파이브 아이즈에 관련된 그 법안은 하원에서 나온 거예요. 또 상원은 또 상원대로 법안을 준비를 합니다. 이 두 법안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상원 법안과 하원의 법안의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서 컨퍼런스 커미티에서 이 법안을 조율을 합니다. 거기서 합의된 법안이 다시 상원과 하원으로 가서 표결에 붙여지고, 이 표결을 통과하게 되면 그때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 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을 사인을 하면 그때 법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예에서도 봤다시피 사실 이런 경우는 절대적인 신뢰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 서로가 어느 정도 수준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는 또 두고 봐야지 알겠죠. 많은 분들이 이 파이브 아이즈가 필요한지, 꼭 정보 동맹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인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현대사회에서 정보전은 정말로 중요하죠. 정보 이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클로드 셰넌 박사인데요. 이 클로드 셰넌 박사는 폰 노이만 그리고 아인슈타인과 함께 프린스턴 대학교의 고등연구소에서 함께 연구를 한 또 천재 학자죠. 우리가 요새 불확실성의 시대다, 뉴노멀이다,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지요. 그래서 uncertainty의 시대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uncertainty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certainty? 클로드 셰넌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uncertainty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information이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에 즐거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